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2021년 9급 지방직 시험이 치러졌는데 여러분 시험 어떻게 다들 잘들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바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총평 간략한 총평을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이제 한 5분 정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고 시험이 좀 어려웠다 아니면 또는 뭐 또 잘 봤다 이런 각계각색의 어떤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 해설 강의 하기 앞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대한 어떤 좀 힘든 부분들 간단한 총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때 지금 집계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몇 번 문제들의 좀 오답률이 높았는지 살펴보고 문제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2020년 9급 지방직 시험에 비해서 비문학이 좀 강화됐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 지방직 9급 문제 같은 경우 비문학, 문항이 6문항으로 어느 정도 적정했죠. 그리고 단지문, 중지문 정도의 독해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문항 수도 3문항이 좀 증가를 했고 그리고 또 중지문에서 그리고 또 장지문에 해당이 되는 좀 긴 제시문이 나오면서 우리 수험생들을 조금 어렵게 한 그러한 문항 문제들이 이번 시험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원래 공시시험이라고 하면 뭐 지엽적이고 또 약간 좀 문법적인 부분에서 좀 변별력을 주고 한자어 그리고 한자성어에서 좀 변별력을 주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특별히 엄청나게 어려운 어떤 문법의 내용이라든가 여러분들을 좀 까다롭게 하는 어떤 변별력을 주는 그러한 문제가 문법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뭔가 단어의 발음 표기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조금은 이제 변별력을 살짝 주기는 했지만 이게 막 뭔가 결정적으로 뭔가 우리 수험생들을 막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 시험에 비해서 그래도 아직까지 공시 시험의 어떤 그런 유형들은 아직 약간은 남아 있죠. 그래서 어쨌든 문법 지식형 그리고 어휘 한자까지 합쳐서 이제 이렇게 총 6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한자성어가 올해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한자어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글 도금을 달아주면서 또 난도가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기본적인 한자성어 그리고 또 문학을 독해하는 어떤 그런 수준만 되면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한자성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어휘의 의미 그리고 관용적 표현 문장 쓰기 이러한 부분 발음 문장 쓰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이제 기본적인 문법 정도만 좀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근데 이제 잠시 후에 같이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문제 한 문제가 조금은 좀 논란거리가 있을 만한 게 좀 나와서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잠시 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총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년과 비슷하게 작년과 비슷하게 소설 그리고 수필, 희곡 이렇게 한 문제씩 각각 출제가 됐고 낯선 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낯선 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소설, 수필, 희곡 각각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문학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고 고전소설 그리고 또 시조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됐는데 시조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시조 같은 경우 딱 시조라고 출제가 된 건 아니고 좀 이제 봉황수 산문시와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들은 우리가 같이 문학 파트에서 다 정리를 했고 우리 기출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다 살펴보았던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라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뭐 기출이나 아니면 기본을 조금 꼼꼼하게 잘 챙겨 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번 문학 파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세 문항이 추가가 되면서 그죠 좀 문항 수가 늘어나면서 내용 추론 문제.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 어떤 제시문을 제시를 하고 그 내용을 추론하는 건데 뭔가 제가 생각할 땐 깔끔하지는 않았다. 뭔가 한 단어를 좀 놓치고 꼼꼼하게 좀 잘 읽지 않았으면 좀 풀기가 좀 실수해서 틀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좀 추론 문제로 좀 출제가 되지 않았나. 사실은 근데 이제 정답을 알고 보면 실수했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실력이 안 돼서 이렇게 뭔가 틀리기보다 어떤 한 단어를 놓치고 넘어가서
정답을 못 맞히셨을 수는 있겠으나 뭔가 엄청난 난도를 요하거나 뭐 그런 이제 수준의 비문학은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트에 지금 집계되고 있는 평균 점수가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81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81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각 직렬별로 뭐 합격 점수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던데 그건 직렬마다 다르니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을 하셔서 점수 이제 입력을 하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래도 85점 이상은 90점대 정도는 좀 국어 같은 경우는 나와 줘야 좀 안정권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난도. 자, 그래서 이제 오답률 탑5 제가 늘 이제 우리 사이트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늘 제가 보여드리는데 3번 문항이 지금 오답률이 거의 70%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70%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오답률이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명이 다 틀리고 30명이 맞췄다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70명이 다 공부를 안 한 건 안 했을까요? 자, 어쨌든 3번 문제 같이 한번 잠시 후 저랑 같이 살펴볼 건데 어쨌든 이 3번 문항이 좀 제일 오답률이 제일 높았고요. 20번 문제는 내용 추론 비문학 독해 문제입니다. 요것도 사실은 약간 문제가 조금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좀 틀리기 딱 좋게 그렇게 문제를 좀 냈어요. 오답률 54% 지금 보이고 있는 내용이고요. 19번 같은 경우도 비문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상위 랭크되는 2, 3위에 지금 오답률이 높은 게 비문학 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작년 지방직 7급, 국가직 7급 이후에 비문학이 이렇게 변별력을 주고 어떻게 보면 오답률을 제가 높은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어떤 문제에서 변별력을 주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고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해설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문학에서 많이 오답률이 보이는 것은 그때 시험 이후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비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이제는 조금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챙겨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어의 의미, 조사의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은 문법적인 내용 문제여서 좀 많이 틀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오답률 좀 높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고 체감 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이다라고 답변을 한 경우가 사실은 많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문제 해설을 하기에 앞서 이번 시험에 이제 이번 지방직 시험의 총평은 일단 비문학의 강세를 보이는 시험으로 앞으로 내년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나올 확률이 좀 있다. 그리고 또 뒤에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시험들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라면 좀 비문학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 1번부터 조금 우리 같이 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거. 바쁘다더니 여기 웬일이야. 결혼식 몇 월 며칠이야. 굳은 살이 박인 오빠 손을 보니 안쓰럽다. 그래 주말이면 의뢰 친구들과 야구를 한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누가 딱 거슬려야 돼? 이거 솔직히 너무 많이 했죠. 몇 번? 바로 2번. 며칠 이거 바로 틀렸죠. 어떻게 적어줘야 됩니까? 며칠로 적어줘야 되죠. 그 이유는 몇 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기본 강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공감국어 문법편 그리고 또 공감국어 우리 동영 모의고사 전범위 요약 강의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몇 월 며칠 몇 월은 발음 표기죠. 몇 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치읓의 대표음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얘가 연음이 되면서 우리가 몇 월을 발음할 때 몇 철로 발음을 하지 않고 몇 월로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기가 맞다라고 근거로 삼을 수 있는데 며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일로 발음합니까? 며칠로 발음합니까? 며칠로 발음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몇 그리고 일 요렇게 치읓 받침으로 표기해야 될 근거가 없다.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해서 발음되는 것을 우리가 표준어로 삼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웬일
비밀이야. 그쵸? 요거 발음 표기다라고 하는 거 역시 우리 같이 많이 했고 굳은 살이 박이다 기본형 박이다의 활용형의 박인 우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의례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례의 발음 때문에 얘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얘는 비표준어고 의례가 발음 표기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으로 1번 문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 문제로 우리가 확인이 되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지금 오답률 4위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쓰임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고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서 부족함이 없다. 로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수업 시간 사실 많이 했죠. 그죠? 예. 로서 어떻습니까? 로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위 그리고 또 어떤 신분을 나타낼 때 로서를 쓴다. 하지만 로서 지위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서 앞에는 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사람이 아닌 경우도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 잘 구분을 해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위와 신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서의 내용이고 로서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예, 수단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로서를 쓴다라고 하는 거 같이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서 부족함이 없다. 로서 아니고 자, 딸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는 지위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서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로서를 적어줘야 되는 것이고 자 2번 여러분 어때요? 대화로서 서로 갈등을 풀 수 있을까? 갈등을 푸는 것의 수단으로 지금 무엇을 삼고 있는 겁니까? 대화를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서가 아니라 얘는 로서를 적어줘야 되는 거야. 되시겠죠?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서 적합하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의 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이 기준이 되는 시간임을 나타내는 로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로서 가장 바르게 사용된 문장이 되겠고요. 자, 시험을 치는 것이 이로써 세 번째가 된다. 어떻습니까? 이로써 세 번째 시간 이 위의 내용과 유사하게 사용이 된 로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로서가 아니라 지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로서로 적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2번에 쓰임이 옳은 것은 3번 내용이 되겠고 로서로서 우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기본 강의를 잘 챙겨 들은 기본 기출 동영을 잘 챙겨 들으신 분이라면 이번 문제 사실 잘 푸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3번. 3번의 문제가 조금 이제 우리 선생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를 왜 이렇게 냈을까? 좀 뭔가 개인적인 아쉬움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2, 3,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3번에 그 끄적게 오늘부터 사흘 전의 날 그리고 4번에 해거리 하늘을 걸은 간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달포 그 끄적게 그리고 해거리 모두 명확하게 이 의미로 지금 이제 등재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반나절이라고 하는 얘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한국인으로서의 직관으로 문제를 왠지 2, 3, 4번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1번이 틀린 것 같아. 라고 해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정답을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직관으로 푼다면은 그렇게 정답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거로 삼는 것이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의미인데 표준국어 대사전에 지금 반나절의 의미가 어떻게 등재되어 있냐면 이제 명사로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나절의 반 한나절의 반이라는 의미로 등재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로 등재되어 있냐면 하루 낮의 반 이렇게 등재되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제 이게 하루 낮이고 얘는 하루 띄고 낮이니까 저 띄어쓰기로 인해서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가 하루 낮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표준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의미로 등재가 되어 있냐면 하루의 낮 동안 이렇게 의미가 등재되어 있어요. 의미가 다릅니까? 다르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 의조사 생략 가능하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사실은 똑같다고 봐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도 저 반나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낮의 반이다라고 하는 거, 예, 충분히 이제 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한나절이다라고 한나절의 반, 이 한나절의 의미도 표준국어 대사전에 두 가지 의미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명사로서 첫 번째는 하루 낮의 반이라고 하는 의미와 두 번째는 하루 낮의 전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예를 보건 어떤 것으로 보건 간에 저 반나절의 의미 하루 낮의 반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으로도 봐서도 저것은 옳은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 의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한번 의의 신청해보고 기다려 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냥 이런 문제를 보면은 물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문제를 출제들을 하셨겠지만 사실 우리 수험생분들이 한 문제로 지금 1년을 수험생활을 더 하고 안 하고 그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이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문제들을 신경을 써서 좀 깔끔하게 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고 하는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조금 한번 이 신청해보고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뒷부분의 문제들은 크게 여러분들이 뭐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없었다. 자, 그래서 4번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관용 표현 이건 너무 쉬웠어요. 그죠? 자, 몹시 가난한 형편 가랭이가 찢어지다라고 하는 의미 몹시 가난한 형편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연결시켜 줄 수 있죠. 이번에 이제 연결해줘. 그가 중간에 연결해줘 물건을 쉽게 팔았다라고 하는 거. 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주어서 내가 물건을 쉽게 팔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그것을 이제 호흡을 맞추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호흡을 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일할 때 서로의 행동이나 의향을 잘 알고 처리해 나가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서로 뭔가 힘을 합쳐서 뭔가 같이 어떤 행동을 해 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는 연결해주다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는 상대편을 보고 속으로는 깔보며 비웃었다. 코웃음 쳤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의 의미가 깔보며 비웃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가지를 쓰다라고 하는 말도 실제보다 비싸게 어떤 그러한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역시 다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2번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제 고전소설 춘향전 작품이 되겠어요. 고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연히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 맞히신 문제가 되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5월 단오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절 이때 월매달 춘향이도 또한 시서음률이 능통하니 자 천중절 나와 있어요. 자 시서음률 시짓기 글쓰기 뭐 음악하는 것도 시서음률이라고 하죠. 천중절은 단오날을 천중절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뭐를 쏘냐. 자 그래서 지금 밑줄이 이제 그어져 있는 게 여기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이고 밑줄 쳐져 있는 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녹음방초 우거져 금잔디 좌르르 깔린 곳에 황금 같은 꾀꼬리 쌍쌍이 날아든다에 되어 있는 여기 문장까지예요. 그렇죠? 녹음방초는 이제 무슨 뜻입니까? 푸르르게 우거진 나무의 향기와 풀 그러니까 이제 풀들이 막 이렇게 우거져 있는 상황에서 금잔디 깔려 있고 꾀꼬리가 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암수 서로 쌍쌍이 암수 서로 맞춰서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버드나무 높은 곳에서 그네를 타려 할 때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우리가 기억과 니은의 내용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것을 지금 찾는 문제니까 한번 볼게요. 기억에 자 어떻습니까? 기억에 지금 춘향이도 시서음률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모르겠느냐 어때요? 그쵸. 일반 보통의 문장을 의문형 문장으로 바꾸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는 서리적 표현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번은 적합한 내용이 되겠고 어때요? 니은에 비유를 사용을 하면서 그죠? 음량의 조화, 쌍쌍이 꾀꼬리가 지 혼자 오는 게 아니야. 쌍쌍이 오면서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2번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디귿과 리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네를 누가 춘향이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남색 옷, 예쁜 옷 이렇게
뒤에 이제 그네줄을 섬섬옥 수넌지 시들어 두 손에 갈라잡고 두 발로 훌쩍 올라 발구른다.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발밑에 작은 티끌 바람조차 펄펄 머리 위에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어때요, 여러분?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지금 이제 춘향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을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춘향이의 그네 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3번 적절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인데요. 자,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리을은 그 형용은 세상 인물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누구의 모습, 그 춘향이가 그네 타면서 지금 막 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예쁘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편집자적 논평까지는 맞아. 근데 뭐가 틀렸어요? 춘향이의 내면적 아름다움, 속마음. 지금 멀리서 지금 춘향이가 그네 타고 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적 아름다움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틀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풀만하죠? 어렵지 않았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선택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6번 문제로 넘어가더라고요. 6번은 솔직히 또 너무 무슨 이렇게 쉬운 문제를 실제 저만의 생각이었나요? 네. 쉽다라고 하는 표현은 참 하기가 그런데 자, 다음 대화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건 잘만 읽어보면 됩니다. A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에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고민이다. 그랬더니 B가 어떤 연락 기다리신다는 거죠? 했더니 해당 사업에 관해서 제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답변,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해 지금쯤 연락이 와야 될 텐데 연락이 안 와서 지금 A는 왜 연락이 안 올까 생각하고 있더니 B가 이제 글쎄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자,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은 정리가 잘 되었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을 보면 또 더 잘 알 수 있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의문을 제기한 그 답변을 근거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6번에 적절한 것은 거기에 이제 고객의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밑에 내용에 네, 기억납니다. 근데 궁금하다고 말한 거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 거절이라고는 안 했는데 라고 하니 답변을 할 때도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목소리도 부드러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A의 반응을 A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마음이 안 됐다. 그죠? 차라리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할 때가 완곡한 표현보다는 좋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B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볼게요.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 제안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승낙이 B는 거절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의 제안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A가 아니라 누가? B가 그렇게 평가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A는 비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그래서 이제 비언어적 바탕은 뭔데? 박수치고 표정도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비언어적인 것들이죠. 고객의 답변을 제안서에 대한 완곡한 거절? 아니죠. 분위기 좋았어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것 다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고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이 3번으로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에서 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작품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뭐 고빈도로 출제되었던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기출해서 그리고 또 동영에서 이제 공감 국어의 우리 그 내용에서 한 번쯤은 봤던 기억이 여러분들 아마 나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이 내용은 어떤 주인공 스키와 이복 오빠 형규가 그쵸 둘 사이 어떤 그런 좀 이 스키가 이복 오빠를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이 지금 이제 제시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문학에 대해서 모든 문학 현대문학 특히나 현대문학은 원체 범주가 넓으니까 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현대시 모든 현대소설 모든 작품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죠. 고전은 약간은 한정적이라 이미 이제 고전이 지났으니 더 이상 고전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잖아. 그쵸?
근데 고전에 어떻게 보면은 정리하기도 쉽고 좀 고빈도로 출제되는 것들이 이제 뽑아내기가 쉬운데 현대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어떤 작품이 나올지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몰라도 솔직히 그냥 잘만 읽으면은 풀 수 있지 않았나요? 예, 한번 볼게요. 자, 무슈리와 엄마는 우리 엄마랑 무슈리라고 한 사람이 지금 재혼했대요. 자,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여기에 나는 그러니까 우리 즉 무슈리 내가 무슈리가 재혼한 아빠가 되겠죠, 그죠? 아버지를 부르기 어려운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서술해주고 있어. 뭐라고?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 때문이야. 내가 아버지 이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여기 나온 나는 그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끼던 어떤 몇 갑절 강한 보호의 감정 느낀 거야. 이 서술자인 나는, 그죠? 붙인 다음 같은 것도 아버지 같아. 근데 그런 거 느끼고 있고 내가 어떤 따뜻한 어떤 인간적인 정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그를 아버지로 부르기 어려운 그 이유는 그런 건 내가 습관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되시겠죠? 자, 근데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무슈리 아들인 현규와도 마찬가지.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 순전한 타인이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22살의 남성이고 18살의 계집아이는 계집아이는 것이 진실의 전부.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자, 얘는 왜 이런 의문을 가질까? 현규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야. 좋아하는 감정들이. 나는 그를 왜냐면 그 사람은 나의 타인인데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이상한 건가? 이거 막 이제 혼란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생기는 거죠.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어.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 바치고 싶지도 않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비끄러매는 형식이 결코 온누이라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무슨 뜻일까? 온누이 싫다는 거야. 그 사람이랑 현규 오빠랑 나는 남인데 내가 이 사람 좋아할 수 있잖아. 왜 내가 현규 오빠랑 내가 온누이인데 우린 피도 안 섞였고 남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 나의 이런 그 현규를 향한 이 마음이 현규도 나처럼 똑같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겠죠. 같은 일을, 같은 즐거움일 수는 없겠지만 같은 이 괴로움을, 그러니까 괴롭겠죠. 사회적인 형식은 온누이로 묶여져야 되는 관계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이 괴로움과 상관이 있을 듯한 어떤 조그만 기억, 그 조그만 표정, 어떤 조그만 암시도 내 내리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 행복이란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태어나는 그 일을 말함이 아닌가? 초저녁에 불투명한 검은 장막에 쌓여 짙은 꽃향기가 흘러든다. 침대 위에 엎드려 나는 마침내 흐느껴 울고 만다. 지금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수키에게 주어진 이 상황 때문에 이 서술자인 수키가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읽어도 알겠죠. 그죠? 저만 그런가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 일단 나는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디 나와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었죠. 그죠? 여기에. 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를 바래. 같은 괴로움이라고 그대로 표현을 서술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번은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2번 보도록 할게요. 나와 현규는 혈연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타인이며 법률상의 온누일 뿐이다. 그쵸? 우리 방금 봤잖아. 여기에 그죠? 그래서 이제 혈족이 아니야. 아무에게 주기 싫고 온누이라는 것으로 묶였어도 안 돼. 우리는 타인이야 라고 서술해주고 있으니 2번도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3번에 나는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습관이 안 될 뿐이고 안 될 뿐이지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할아버지의 몇 갑절 또는 아버지와 같은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여기 그대로 서술해주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여러분 몇 번? 3번으로 몰라도 사실은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지 사실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갈래가 단편 소설, 성장 소설, 주제는 현실의 굴레를 극복하고 순수한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청춘 남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서술한 작품인데 상세한 나머지 이제 해설들 같은 경우는 제 해설지 우리 모동공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두었으니까 여러분 챙겨서 다운받아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모르는 작품이 문학 작품이 출제가 현대문학에서 출제가 되더라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이 7번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보다 형규에 대한 나의 감정 충실해지고 싶어 한다. 그쵸? 사회적 인습은 뭔데? 그와 나는 온누이지만 사실 우리는 온누이가 아니잖아. 우리는 타인인데? 라고 말하고 있으니 내 감정에 충실해지고 싶어 하고 마지막에는 그 감정에 휩싸여서 울고 있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합하지 않은 것은 3번으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대문학, 특히나 현대 낯선 시, 낯선 소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아직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잘 챙겨 푸시면 충분히 잘 마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글쓴의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렵지 않은 제시문이었어요.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자, 수동적 그리고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수동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분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자신이 의견을 말하지 않은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이와 반대로 공격적인 태도는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 생각해서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공격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 자, 그러나 단호한 반응은 자, 공격적인 반응과는 약간 달라. 그죠? 단호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자, 그러니까 단호한 것과 공격적인 것은 다른 거야 라고 앞뒤 문장에서 지금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 단호한 주장은 명쾌하고 직접적이며 요점을 찌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습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흡연자가 당신의 차 안에서 담배 피워도 되는지 묻는다. 당연히 안 되죠. 당신은 담배 연기 싫어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달갑지 않다. 자, 어떻게 단호하게 말해야 될까? 문제가 그렇죠. 좀 그러긴 하지만 괜찮아요. 창문 열고 피우세요. 내 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럼 2번에 근데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 좀 참아보시겠어요? 이거는 약간은 공격적인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죠? 단호하다라기에는 그쵸? 상대방을 비난을 하고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자, 3번 어떻습니까?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롭잖아요. 피우고 싶으시면 제가 차를 세워드리겠어요. 너 배려해줄게. 그러면 담배 피울 수 있게 차 세워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3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 해설을 하면서도 어이가 없네. 이런 문제를. 그렇죠? 이거는 정말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번 문제로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한자 성어 문제인데 여기에 너무 친절하게 또 한자를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한글 도금을 또 친절하게 다 달아주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기에 전혀 어렵지 않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박경리 토지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제 나온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의 내용은 한번 집안의 내력을 알고 보면 동기간이나 진배 없고 성환이도 이자는 대학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투리가 나오니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사투리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좀 독해하기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자, 상의도 오빠 같이 오빠처럼 그렇게 알아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환이도 이제 대학생 어른이 됐으니 이 상희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오빠처럼 대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고 장씨 아저씨가 말했고요. 그러나 상희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두 번째 또 약간 거부감이 든 거야. 상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사람한테 거부감을 느꼈다기보다 제복에 거부감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상환이가 제복을 입고 있어서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학교 규칙이나 사회 눈이 두려웠는지 모른다. 어쨌거나 그들은 청춘 남녀였으니까 호야 할매 입에서도 성환의 이름이 나오기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자, 땡!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 그러면 자,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위의 내용 솔직히 몰라도 이것만 읽어봐도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 할머니가 지금 호야 할매가 지금 어떤 상황이 손주를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고 걱정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오매불망 망운지정 여마미소 배가절현 중에 어떤 게 가장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늘 잊지 않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한자성어인 오매불망 1번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망운지정 사실 이 4개의 한자성어는 우리 한자성어 기본 한자성어에서도 같이 했었고 기출에서도 했었고 동영에서도 했었고
너무 많이 했죠. 그죠? 예. 뭐 이거는 몰라서 틀리시는 분은 아마 안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망운지장 같은 경우는 고향의 구름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고향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성어고, 염화미소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이심전심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한자성어. 배가절현 무슨 뜻입니까? 예,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예, 한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친구와 관련된 내용 아니고 고향의 그리움과 관련된 내용 아니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죠. 가장 적합한 것은 1번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사실 이제 앞에 내용을 안 보셔도 뒤에 내용들만 봐도 할머니가 이 손주를 그냥 늘 생각하고 잊지 않고 걱정하고 예, 그랬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가 좀 오답률이 5위에 있었습니다. 가의 작품이 시조 작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봉황수 산문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과 이제 현대 작품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와 있긴 했으나 가 작품도 그렇고 나 작품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 다 우리 역시 같이 많이 했던 고빈도로 빈출이 되었던 작품들이죠. 자 그래서 뭐 고전을 좀 대충 공부해서 이런 게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그 가 작품은 고려 왕조를 회고를 하며 쓴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말을 타고 이렇게 고려 왕조가 있었던 그 궁궐터를 돌아보니 산천은 무슨 뜻인데요? 산천은 자연을 상징을 하죠. 산천은 산과 바다는 산과 강은 그대로인데 인걸, 인재들 그 고려 왕조를 세웠던 그 인재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느냐. 그쵸? 자, 그래서 어즈버 태평연월이 그때 그 고려 왕조의 태평연월이 꾸미령가 하노라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앞부분에 이제 어떤 경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시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어떤 그 망국, 나라가 망한 것에 어떤 그런 한 비애감이 이 시조의 어떤 주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작품은 조지훈의 봉황수 작품으로 마찬가지로 퇴락한 왕궁의 어떤 왕궁을 소재로 해서 봉황새의 화자의 심리를 투영시키는 기법을 통해서 어떤 비애감을 조금 더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벌레 먹은 둘이 기둥, 빛낡은 단청 풍경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쳤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어떤 그 왕조가 망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풍경을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큰 나라 섬기다가 거미줄 친 옥자 위엔. 그러니까 큰 나라는 이제 중국을 이야기를 하겠죠.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대신, 자, 쌍용은 이제 중국을 상징하는 바로 그 쌍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신 자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우리 왕조를 상징을 하는 거죠. 어느 땐들 봉황이 우렸으라면은 어느 땐들 우리 왕조가 독립적으로 뭔가 우리 왕조만의 어떤 봉황이 울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뭔가 융성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으랴마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푸르른 하늘 밑 추석을 밟고 간 나의 그림자 폐옥 소리도 없었다. 품석 옆에 정일품 종구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둘 곳은 바이 없었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 호곡하리라 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화자의 비판 의식,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작가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선경후정의 표현 방식이 두 작품에 모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는 산천과 인거를 대비하면서 인생 무상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적합한 내용이 되겠고, 이번에 나는 쌍용과 봉황을 대비하면서 쌍용은 중국의 왕조를 상징을 하고 봉황은 우리의 왕조를 상징을 하죠. 사대주의자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가나 모두 선경후정의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앞부분에는 어떤 경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시적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부분에 모두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에 가나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율격 음보라고 하는 것은 정형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 작품만이 시조로서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산문시는 정형성을 가진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으로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비문학 독해로서 단지문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 두 부류의 예시가 나옵니다. 미국 어머니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과 일본 어머니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미국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춰 그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지금 어떤 행동,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받는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르칠 때 누구의 생각, 내 생각, 말하는 사람의 생각, 그쵸? 분명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화에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누구다? 나, 말하는 사람, 그쵸? 누구? 미국의 어머니들의 교육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잘못, 그러니까 중심도 말하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오해가 생기면 그것도 말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잘못이다라고 교육을 받는데 반면 일본의 어머니들은 대상의 감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 상대방의 감정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그러하다. 예를 들어 네가 밥을 안 먹으면 고생하는 농부 아저씨가 와 너무 싫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인형을 그렇게 던져버리면 인형이 울잖아. 이건 좀 너무 심한,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죠? 자, 이렇게 일본 어머니들은 이런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미국 어머니들과 일본 어머니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정을 이렇게 주면서, 꾸준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 즉,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보다, 보다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 상대방의 감정에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을 받는 누가? 일본 어머니들의 자식, 일본의 아이들. 되시겠죠?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 곧 일본에서는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즉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고 말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미국의 어머니들은 네 생각을 말해라. 모든 것이 다 너의 기준이고 잘못도 네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1, 2, 3, 4번의 선택지 볼게요. 미국의 어머니는 듣는 사람의 입장, 일본의 어머니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입니까? 바뀌었네요. 듣는 사람 입장 누구라 그랬어요? 일본 어머니, 상대방 생각한다라고 했고, 그죠? 말하는 사람, 즉 너의 입장은 미국 어머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번에 일본 어머니는 사물의 속성을 아는 것이 관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자, 이거는 어디? 미국의 어머니, 사물의 속성을 아는 것이 관계를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은 누구? 자, 그쵸. 여기다 미국의 어머니, 사물의 초점,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일본 어머니가 아니라 미국의 어머니, 그죠? 3번에 미국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면의 감정을 읽으라라고 하는 건 미국 엄마가 아니라 일본 엄마예요, 그죠? 자, 4번 내 미국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며, 그렇죠? 독립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여기 방금 우리 같이 읽었죠? 여기에 독립적인 행동을 한다, 미국 엄마는 독립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교육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화하도록 교육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합하는 것은 4번으로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어렵지 않았고요.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래 결론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고 중지문에 해당이 되는 이 비문학 독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읽으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인공지능 AI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은 생물학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애완동물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은 스스로 수학도 풀고 글도 쓰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영화에서 실제로 인간관계 대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쭉
이 게으름은 우리가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일상생활의 패턴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앱을 통해 좀 더 편리한 삶을 제공한 것이 이제 GPS의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도를 보고 스스로 거리를 가늠해보고 도착 시간을 계산했던 운전자들이 이 내비게이션의 등장으로 어디에 어떻게 가라는 기계 속 음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고 예전 방식으로 충분히 잘 찾아가던 길에서조차 습관적으로 예, 그렇죠. 바로 내 모습, 여러분들 모습, 그죠? 예, 5분 거리도 내비를 켜야 되죠, 그죠? 자, 이것이 없으면 자주 다니던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멀쩡한 어른도 길을 잃는다. 자, 이와 같이 기계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그러니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두뇌가 게을러진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 사례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 삶을 더 편하게 해준다며 지름길을 제시하는 도구들이 도리어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한다? 약간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마지막에. 자, 그래서 인간을 태만하고 나태하게 만들어. 자, 태만 나태. 그죠? 예. 기억력 창조력 퇴보시키고 태만 나태해지게 만든다. 뇌의 가장 뛰어난 영역인 상상력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에 어떤 내용이 와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와야 되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의 인공지능에 대한 독립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아니죠. 이런 내용은 이제 거리가 멀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에 이 전체 글의 결론으로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이런 지금 어떤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단에. 그렇죠? 창조력, 기억력 퇴보, 태만, 나태, 상상력을 못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비문학 독해라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잘들 푸셨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도 14번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포인트만 제가 딱딱딱 정리를 해서 빨리빨리 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국가기구인 유엔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의 공용어를 사용되나 그곳에 근무하는 모든 외교관들이 이 공용어들을 전부 다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럽연합에서의 공용어의 개념도 유엔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공용어 중에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에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 것이지 모든 유럽연합인들이 10개가 넘는 공용어를 전부 다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1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유엔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유엔의 공용어를 다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죠. 그죠? 몰라도 상관없어. 하나만 알아도 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1번은 적절하지가 않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논리를 우리가 만일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면 이는 한국에서 한국어와 영어 중 어느 하나를 알기만 하면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뜻이지 모든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 그러면 몇 번 선택지? 한국에서 영어로 공용어로 지정하면 한국인은 영어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죠? 예, 3번도 틀렸고. 자, 따라서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기만 하면 모든 한국인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은 공용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절한 것. 유럽연합은 복수 공용어를 지정하여 지금 공무상의 편의 하나의 언어만 알아도 충분히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용어의 지정 이유지 모든 언어를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2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 한국에서 머지않아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본문 내용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으로 찾으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1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 자, 인터넷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악플이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인은 정도가 심하다. 지금 악플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악플러들 가운데 악플러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피해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은 악플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셀프 효능감,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맛볼 수 있다.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그죠? 무력감에 시달린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발설로 자기의 효능감을 느끼려 한다. 자, 여러분 이거 볼게요. 자, 선택지 한번 봅시다. 자, 선택지 1, 2, 3, 4번. 예, 악플러는 자신의 말에 타인이 동요하는 거 보면서 자기 효능감 느낀다. 맞죠? 예, 지금 부합하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 타인의 더 엄격한 잣대로 비판한다? 아니죠. 지 인생도 통제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정답 3번이네요. 그죠? 잘만 읽으면 답 찾고 바로 넘어가는 되는 문제가 14번 선택지네요. 자, 일단 뒷부분 나머지 2번, 4번 어디에 답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기 효능감은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된대요. 마구 욕을 퍼부었는데 상대방이 별로 생각하지 않아 해. 네, 그러면은 할 마음이 사라진대요. 무시당했다는 생각 오히려 자괴감에 빠질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너의 생각.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에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이면 그건 네 생각이라고 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욕설이나 험담이 날아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소행으로 웃어넘기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개인주의의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선택지 한번 봅시다. 개인주의자는 악플에 무반응하면서 악플러의 자괴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건 네 생각. 그죠? 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마지막 볼게요. 개인주의는 여러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기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매긴다는 긍정적 측면. 한국에서는 그런 의미의 개인주의가 뿌리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욕 들으면 내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럴 필요 없어. 그건 네 생각. 자, 남에 대해 신경을 너무 곤두세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한편으로 타인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면서 참견하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너무 예민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특성이 인터넷 공간에 맞물려 악플을 양산한다. 우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게 험담을 늘어놓고 당사자에게 악담을 던진다. 그렇게 약을 올리면서 상대방이 발끈하거나 움츠러들고 이따금 일파만파로 사회가 요동치기도 하고 악플러 입장에서는 재미가 쏠쏠하다. 예상했던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받으면서 자기 효능감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악플이 양상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예민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적합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그건 네 생각이라고 해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뭐 재밌는 제시문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시면서 잘 푸셨을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고요. 자, 15번 문제 기문의 수박 이 작품. 예, 이것도 이제 김은혜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 라고 하는 작품에 수록되어 있는 예, 수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보고 어떤 수박을 표현한 예,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자,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을 찾으라라고 했어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박을 먹는 기쁨은 우선 식칼을 들고 이 검푸른 구형의 과일을 두 쪽으로 가르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 여기는 자르기 전에 수박이 그 큰 둥근 원형, 그쵸? 예, 그 검푸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잘 익은 수박은 터질 듯이 팽팽해서 식칼을 반쯤만 밀어 넣어도 나머지는 저절로 쩍 수박을 지금 자르고 있는 상황이죠. 수박은 천지개벽하듯 쫙 하고 갈라진다. 수박이 두 쪽으로 벌어지는 순간 소리를 지를 여유도 없이 초록은 자 빨강으로 지금 어때요? 쩍하니 갈라진, 그쵸? 자른 수박의 모습을 자른 수박이 바로 니은이 상징하는 거죠. 자르기 전의 수박, 자른 수박 되시겠죠? 한 번 칼질로 이처럼 선명하게 세계를 전환시키는 사물은 이 세상에 오직 수박뿐. 뭐 하고 있다? 칼질로 선명하게 세계를 바꿔버린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록의 껍질에서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색의 바다가 펼쳐진다. 이건 무엇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잘린 수박을 뜻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르기 전의 수박, 자른 수박, 자른 수박. 그러면 다른 건 뭔데? 기억이네요. 되시겠어요, 여러분? 자, 마찬가지 밑에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 처음 퍼져나가는 비린 향기가 마루에 가득 차고 수박 냄새가 팍 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한바탕의 완연한 아름다운 세계가 칼 지나간 자리에 호련 나타나고 나타나서 먹히기를 촉 하니, 그쵸? 예, 수박이 촉 갈라져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 마찬가지 리을도 지금 어떤 상황? 수박이 잘린 후의 상황이니 잘린 수박이 잘린 것, 그쵸? 예,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잘린 수박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면 디귿은 잘리기 전의 수박. 예, 그렇기 때문에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 여러분 1번으로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잘 푸셨을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빈칸에 여러분 접속을 집어넣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생각만큼 오답률은 높진 않았어요. 예, 16번 문제도 잘들 푸셨는데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사실은 또 약간의 속어법으로 우리가 또 풀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긋고 시작을 하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철, 윤선도, 황진이, 이황, 이조년, 예, 그리고 무명씨.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이들이다. 황진이는 말할 것도 없고 무명씨도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겠지만 정철, 윤서, 이황은 양반 중에 양반. 자, 여기에 들어갈 말 뭐가 되겠습니까?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을 쓰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데 접속어가 적절한지 그리고 그래서가 적절한지 몇 번 어떤 게 적절하겠습니까? 앞부분에 이제 자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 그리고 양반들도 한글 쓰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 얘네들이 한글로 된 소설을 썼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가 맞겠어요? 그런데가 맞겠어요? 그런데가 가장 적합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3번과 4번을 지우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1번 아니면 2번이 답인 거야.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볼게요. 허균이나 김만중은 한글로 소설까지 쓰지 않았던가?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더 첨가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리고가 맞겠습니까? 게다가가 맞겠어요? 게다가가 가장 더 적합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 가나만 보고도 1번이 정답이다라고 이제 사실은 찾으실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다와라도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쓰지 않았던가. 이들에게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뒤의 내용은 앞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이 나오는 것이 적합하겠죠. 그죠? 우리말로 된 문학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특별한 양반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양반들은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한글을 모를 수도 있었다. 실학자 박지원이 당시 양반 사회를 풍자한 작품 호질은 한문으로 쓰여 있다. 자, 라에 들어갈 거 뭐가 되겠습니까? 뒤에 내용 보면 되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정철도, 이황도, 윤선도도 한글로 작품을 쓰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이다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에 적합한 것은 그러나가 맞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가에서 라에 들어갈 말로 적합한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게 1번이 가장 적절하다. 일단 소거를 하고 시작하면 조금 문제를 빠른 시간에 풀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문장 쓰기예요. 그죠? 예, 요것도 사실 우리 너무 많이 했던 내용들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쳐 쓰기의 방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에 현재 우리 구청의 조직도에는 지금 이제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현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기획실, 홍보실 어쩌고 저쩌고가 있었다? 자, 현재 말하고 있으니 현재는 현재 시제를 적어줘야죠. 있었다는 뭔데? 어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어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서술어와 서수 시제의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있었다가 아니라 있다로 현재 시제로 적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볼게요. 있었다의 문맥상의 시작 표현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로 고쳐 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네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1번은 답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시청이 지양하는 거슬려야 돼. 지양은 무슨 뜻인데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누구나 행복한 땡땡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양을 써야 됩니까? 지향을 써줘야 됩니까? 지향을 써줘야죠. 그쵸? 얘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얘는 어디로 향했나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나의 지향은 어떤 목표로 뜻이 솔리에 향한다는 의미는 그쵸? 지향이기 때문에 지향으로 고쳐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난달 수해로 인하는 이 뭔데? 얘는 지금 이제 무슨 자리, 관용어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얘를 수식해주는 모습으로 지금 문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준비 기간이 수혜로 준비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 주기에는 좀 문장의 내용이 어색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수혜로 인하여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의 내용을 좀 수식해 주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비 기간을 수식하는 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달 수혜로 인하여 뒷부분의 내용을 수식해 주는 내용으로, 그렇죠?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수식 범위가 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 3번은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라 선택지 볼게요.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납부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기관에 낸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바른 표현을 우리가 보는 것이 옳은데 수납으로 고쳐야 된다. 이 수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수납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문장에서는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내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납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합한 단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렸다. 되시겠죠? 자, 어렵지 않게 17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맞히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강백의 희곡 작품입니다. 느낌 극락 같은 에서 나온 작품인데 지금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자 잘못 이해한 거 여복의 동현이 자 서연과 지금 동현의 대화죠. 그때 동현이 왜? 이랬어요. 서연이 자네가 본뜨려는 부처님의 형상은 누가 언제 그렸는지 몰라도 흔히 있는 것을 지금 베껴놓은 거야. 넌 창조성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너 왜 누구 거 베껴놓은 거 같니? 그런데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또 베끼고 있네? 너는 의심도 없어? 심사숙고해보게. 자,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니야. 너 왜 창조적으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아? 라고 했더니 나에겐 전혀 의심이 없네. 의심이 없다니. 무엇 때문에 의심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공부를 하게 괜히 의심 말고 허공에 걸려있는 태화를 가리키며 자네는 얼마나 형상 공부를 했는가. 21면 관세음보살의 머리 위에는 11개의 얼굴들이 있는데 그 얼굴 하나하나를 살펴나 봤었는가. 귀걸이, 목걸이, 손에 든 보병과 기현화란 꽃의 형태를 꼼꼼히 연구했었는가. 자네처럼 게으른 자들은 공부는 안 하고 아무 의미 없다. 의심만 하지.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도 없이 이미 연구된 것이니 그걸 베꼈다고 말하는 너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자네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 그렇다면 그 형태 속에 부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상 제작에 대한 동현과 서연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그쵸? 알 수가 있고요. 서연은 전해지는 부처님의 형상을 의심하는 인물이다. 그쵸? 여기에서 이제 나오죠. 니는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의심만 의미 없다. 의심만 하고 있는 너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번에 역시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자, 동현은 부처님의 형상을 독창적으로 제작한 인물이다? 아니죠. 그죠? 독창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서연이 너는 왜 맨날 베끼고 앉았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잘못 이해한 것은 독창적으로 제작하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3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되시겠죠? 동현과 서연의 대화는 예술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논쟁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못 이해한 거 3번으로 역시 18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희곡 작품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또 낯선 문학이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꼼꼼하게 내용 파악만 좀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 18번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19번과 20번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오답을 내셨어요. 그죠? 20번 문제가 오답률 2위였고 19번 문제가 오답률이 4위였나요? 그쵸? 그래서 둘 다 지금 이제 비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1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솔직히 왜 틀렸는지 이해는 안 가는,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글의 통일성을 고려를 할 때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가라고 되어 있어.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 지금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자, 혼정신성이라고 하는 한자성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저녁에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린다는 뜻으로 자식이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피며 뜻하는 말로 얘기 공례편에 나오는 말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랫목 요에 손을 넣으면 방 안의 온도를 살피며
높이면서 문안을 들이던 우리의 옛 전통은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과 관련이 깊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들은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작품, 예, 제가 해설을 할 때 그 내용을 잘 들으신 분이라면은 제가 아랫목, 그 한옥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실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 제가 말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온돌의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그쵸? 열기로 이렇게 돌의 열기, 대류 현상으로. 그래서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에 뜨거워지면서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자, 방바닥 쪽에 차가운 공기는 온돌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짐으로 차가운 온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자, 위로 올라간 공기가 다시 식으면서 내려온다. 그렇죠? 아래로 내려와 다시 바닥이 따뜻하니 데워져서 이렇게 따뜻한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설명 되시겠죠?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온돌이 어떻게 해서 온돌방이 따뜻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되시겠죠? 자,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얘는 뭡니까? 벽난로예요. 벽난로. 자,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 난방 방식은 복사열이라고 하는 예를 이용을 해서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다.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온돌처럼 바닥을 데워서 그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이게 순환하는 대류 방식이 아니라 얘는 벽난로는 이 난로를 세워서 그 윗부분을 데우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아랫부분은 따뜻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데우는 방식인데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아.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이 아래에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림을 그려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한옥 같은 구조는, 한옥의 그 온돌 구조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온돌 앞에 이제 부엌이 있고 여기에 불을 떼면서 여기 온돌이 데워지는 방식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대류 현상으로 바닥을 데워버리니까 바닥이 따뜻해지면서 이 공기가 순환을 하면서, 그쵸? 집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데, 벽난로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냐면은 난로기 때문에 이 밑에 바닥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 거야. 위에를 상부를 이렇게 데우기 때문에 돌아봤자 여기서만 이렇게 돌지 여기 아래까지 안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합한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이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다 따뜻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합한 내용이 되겠어요.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방바닥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식으면서 복사열로 위쪽 공기만 따뜻해지기 때문이다.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난방이라는 순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보다는 지금 일단은 그리고 또 이제 이 내용들 우리가 추론을 할 때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서술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더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이 4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요 내용적인 부분들에서 이 빈칸 집어넣는 게 조금은 이제 쉽지는 않았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19번 문제가 되겠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가 지금 오답률 2위에 랭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의 그 제시문의 길이도 좀 길어요. 그죠? 예. 문단의 수도 거의 뭐 한 5문단 정도로 문단의 길이도 좀 깁니다. 근데 이제 조금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실수하지 않고 잘 풀 수 있는데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포도주는 유럽 문명을 대표하는 술이자 동시에 음료수, 자, 술이자 음료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우리는 대개 포도주를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유럽에서는 물 대신 마시는 음료수로서의 역할이 크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물이 워낙 안 좋아서 맹물을 그냥 마시기 위험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안정성이 보장된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는 것이다. 이런 용도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로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이며 술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 물을 섞어 마시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우리 3번 선택지 일단 한번 봅시다. 예, 3번 선택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이 아니라 저렴한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이라고, 그것에 물을 섞은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예, 3번 틀렸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좋은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좀 그렇죠. 그래서 고급 포도주, 저렴한 포도주가 쓰이고 술이 약한 사람은 그 저렴한 포도주에 물을 섞어 마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3번 답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소비 확대와 함께 포도주의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왔고요. 포도주 생산의 확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포도 재배가 추운 북쪽 지역으로 확대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에서 멈춰야 했지만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과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북쪽까지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멈추지 않고 더 위쪽까지 올라갔다. 이탈리아 위쪽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2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 조지에 있는 선은 상업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 위쪽까지 올라간 선이다라고 되어 있으니, 자, 우리가 선택지 한번 봅시다. 루아르강 하구부터 크림반도 조지에 있는 선은 이탈리아보다 남쪽에 있는 게 아니라 북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될 텐데, 자, 한번 다시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정한 기온은 포도주 생산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생산된 포도주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너무 추운 지역이나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포도주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돼 있어요. 추운 지역에서는 포도의 당분이 너무 적어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그면 신맛이 강하게 된다. 반면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섬세한 맛이 부족해 흐물거리는 포도주가 생산된다. 그 대신 이를 잘 활용하면 포르토나 쉐리처럼 도수를 높인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보르도나 부르고뉴처럼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이다. 까지만 보고 선택지 찾으면 이제 틀리는 거야. 그쵸? 뒤에 봐야 돼. 다만 달콤한 백포도주의 경우 샤또 디캠처럼 뜨거운 여름에 날씨가 지속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으니 모든 포도주가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백포도주 같은 경우는 뜨거운 여름 날씨에서만 명품이 생산된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어때요? 1번에 고급 포도주는 모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못 봤으면, 얘를 제대로 안 봤으면, 그쵸? 아, 헷갈려. 이러면서 1번 탁 하고 틀렸을 텐데,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두 때문에 틀린 거.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해설하면서도 저도 참 문제를 왜 이렇게 내는지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포도주의 수요는 전 유럽적인 데 비해 생산이 이처럼 지리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포도주는 일찍부터 원거리 무역 품목이 됐고 언제나 고가품을 취급하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렇게 수출되는 고급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그 해에 만든 술이다. 오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오래될수록 좋아진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 이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한정된 이야기이며 그나마 포도주를 병에 담아 코르케 마개를 끼워서 보관한 이후에나 생긴 일이지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포도주의 상태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보관 기간에 비례하여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가 이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9번과 20번 예,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3번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틀릴만 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도 이제 이러한 이제 한 두세 문제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좀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에서 좀 나왔던 거니까 잘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제 이번 지방직 시험이
비문학에서 이렇게 실수 많은 학생들이 오답률을 내게 할 정도로 이렇게 약간은 좀 이렇게 이상한 문제를 좀 출제를 하면서 그랬던 적은 이제 이번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시험에 대비를 할 때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21년도에 남은 시험들 그리고 또 2022년에 우리가 또 지방직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유형으로 앞으로는 지방직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비문학을 좀 강화하셔서 좀 꼼꼼하게 좀 책을 어떤 독해를 해내는 어떤 그러한 것들 연습을 자꾸 하시면서 나머지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시험 보고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해설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